우리나라 국민연금 납부액보다 한 달에 수학하고 영어, 국어학원에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노후보다는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투자인지 아닌지 좀 난해할 때가 있죠. 이 사교육이라는 게 없애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1970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학이나 이런 거를 학원 자체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산 뭐 이런 거 부기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도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중국에서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없애려고 아예 금지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사교육 다 금지해라. 심각한 경우는 아이돌도 금지했어요. 남자애들이 이쁘게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아이돌이 거의 막 마동석 씨 같이 생겼었어요. 중국 아이돌은. 그래서 망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불합리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의 원천을 보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이 보장된 경우가 앞에는 한참 있었죠. 지금 이제 좋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좋은 전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벌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거 뭐 해외에서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아시아권은 대부분 다 관시, 그러니까 관계 문화가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극상류층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클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 나중에 대학교를 내가 때려쳤다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들어갔는데 때려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못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때려치면 안 돼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망한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줍니다. 실리콘밸리는. 또 망해봐. 한번 시도해봐. 대신에 결과물만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망하면 개인 책임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때 13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집에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만약에 내가 상환을 못할 것 같아. 그럼 집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채무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이 파산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걸 포기하면 집도 뺏기고 그 돈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교육을 금지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약간 좀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상한 법이요. 취지는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캔자스에 가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받습니다. 이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련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부모님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학원에 적용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학원에는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자체를 홍보만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선행학습의 경계가 애매모호한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적인 어떤 사업체에 대한 규제를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한다는 게 어떤 거대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꺼번에 했다가 다 금지한다 막 이렇게 했다가 결국 지금 조용히 처벌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체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전체 7위 정도를 학원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학원업도 등록된 강사 기준이죠, 저같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7%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한 해 동안. 근데 어떤 사람이 7%를 상승을 한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문제는 이제 고객층이 줄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이 산업이 7% 상승했다는 건 저는 과학학원이니까 여기서 좀 빼고 얘기할게요. 근데 국영수학원에서 객단가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한 명당 비용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예. 저는 빼도 얘기해도 되죠. 네. 저희는 과학학원이고 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원비. 예, 저희 원비 쌉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에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교육도요 한 가지 내용을 가르쳐주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우리나라는 좀 주기적으로 계속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오래 빠져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학교 선생님 문제를 만들지 못해요. 시중에 있는 문제를 그냥 냅니다. 왜냐면 난이도나 아니면 또 입시에 관련됐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는 또 개피를 보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 바꾸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한 자릿수 덧셈까지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1학년 선생님이 2학년 과정인 구구단을 지도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선행학습 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때 제정이 돼 있던 법인데 이게 좀 웃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구구단 다 외우고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2학년 때까지 구구단 외우면 안 돼요. 곱셈을 배우기 전까지. 그리고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딱히 수준을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럼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교과서 말고도 외부지문, 영어도 외부지문 내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다 선행학습 금지법이에요. 교과 외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학년 위에 있는 것도 막 냅니다. 근데 이분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BK님께서 고1 수준을 아득히 벗어났습니다. 오비탈은 고2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화학에 들어가야지만 언급되고요.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도 이제는 통합과학에서 아예 빠져버린 신소재에 대한 것이네요. 일단 공교육부터 버젓이 선행학습법에 위배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걸 사교육에서 옳다구나 맞장구 쳐주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명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 사교육 시장은 직접적인 강의 내용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과학에 흥미가 있는 친구라면 오비탈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경우는 신소재 파트로 참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 수행평가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고요. 자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냈다고 해서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면 국어, 영어의 외부 지문도 하나도 내면 안 된다고 전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본연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엄한 것에 대한 제한을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해당 댓글을 다신 분께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배되니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딱히 위배됐다고 보는 게 이게 위 학년에 나오는 거라 위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따질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공교육에 따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교육에서도 작년도까지 나왔는데 올해 안 나오니까 이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 건 저희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용까지는 저는 출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넷만 찾아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사실상은 한국 교육 시스템이 과열되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도 아이들의 인권을 들먹어가면서 만든 헛소리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교과 심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과 심화가 들어간 문제들은요 더 디테일하고 더 연계성을 두고 더 확장성을 두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사회도 과학도 수학도 영어도 아닌 애매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양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될 새로운 방식들을 계속 연구하고 만들고 융합시켜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선 그럴 만한 분들이 안 계세요. 왜? 그런 교육을 받아본 분들이 안 계시고 그런 생각을 해본 선생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법에 저촉되니까 비판할 게 아니라 학원에서 학습을 하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가르치든 아이가 스스로 하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엔 이상한 법들이 참 많죠. 허울만 좋고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요 결국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 됐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림자 교육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또 다른 교육이 돼가고 있어요. 이건 공교육의 시스템적 문제지 저희들처럼 먹고 살려고 경쟁하는 사람들한테 비판해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비판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준비를 하자는 거죠. 어떠한 시절도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언제든 공부하기 참 힘든 시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